예,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챕터 2로 넘어가 볼까요? 자, 앞에서는 인사이트에 관한 얘기, 그리고 인사이트를 볼 수 있는 눈, 네. 그리고 왜 스토리텔링의 형식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자, 이제 약간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내용을 하나 보죠. 자, 여기 사례가 하나 있는데요. 사례를 보시면, 자, 예를 들어서 요런 사례입니다. 이제 실험을 하나 했던 건데요. 자, severe rainfalls. 네. severe rainfall deficit이라는 거는 뭐죠? 예, 잠비아에 비가 안 온 거죠. 비가 많이 안 와서 자, 42%의 이 매주는 녹말 정도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뭐 탄수화물 같은 그 탄수화물로 활용할 수 있는 어떤 어, 그 수확물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곡식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비가 너무 안 와서 42%의 이 수확량이 줄었다 그러죠. 이 수확량이 42% 줄었기 때문에 그죠? 자, 300만 명의 잠비아 사람들, 300만 명의 잠비아 사람들이 이 기아까지는 아니지만 그 먹을 것이 충분하지 않아서 고통받고 있다는 얘기죠. 자, 두 번째 버전이요. 이게 첫 번째이고요. 이거는 통계 버전이죠. 스탯 버전입니다. 스탯, 스탯 버전 혹은 넘버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숫자가 들어간. 우리가 주로 다루는 거죠. 숫자는 지금 해왔던 것처럼 숫자를 주로 다루는 거. 두 번째 팜플렛에는 모르겠냐면 스토리 베이스입니다. 스토리 베이스. 이야기의 베이스가 된 거죠. 자, 자, 어떤 정황이냐면 자, 7-year-old 7살짜리 로키아라는 여자아이입니다. 7살 난 여자아이 로키라는 아이인데 이 아프리카의 말리라는 곳에 사는 아이고 His family was desperately poor. 이 아이의 가족이 너무 가난해서 지금 기아에 직면해 있다는 거잖아요. 이 얘기입니다. 하나는 뭐죠? 자, 이건 스토리 버전이죠. 스토리 버전. 이게 스토리 버전인데요. 자, 그래서 이 결과를 한번 비교를 한 거죠. 그 각각의 메시지를 보여주고 팜플렛을 하나는 통계요. 하나는 우리랑 케이스 스토리죠. 케이스잖아. 케이스 사례. 얘를 쭉 따라가는 거죠. 사례를 가지고 비교를 한 거죠. 어떤 게 더 도네이션을 많이 받았을까? 요런 얘기입니다. 어디에 더 도네이션을 많이 했을까? 자, 첫 번째 통계 베이스. 아까 말씀드린 이 300만의 잠비안 네, 300만의 잠비아 사람들이 기아에 허덕이고 있다. 이게 1.14달러고요. 평균입니다, 평균. 그리고 그 로키아의 팜플렛을 건네받았을 때 자기가 약속했던 기부금의 평균은 2.38달러입니다. 두 배가 넘어가죠. 네, 두 배가 넘어갑니다. 그러면 300만이 죽어가는 것보다 300만이라는 말, 300만을 로키아가 이긴 거죠. 한 명입니다. 한 명. 한 명이 포커스를 받았어요. 그랬을 때 설득 효과가 훨씬 더 높다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얘기할게요. Numbers don't persuade. persuade. A가 빠졌네요. persuade. mostly. 제가 이 말을 제일 많이 하는데요. mostly. 대부분 네, 숫자는 설득하는데 힘이 없다는 거죠. 대부분 설득은 숫자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숫자를 다루긴 하죠. 여기 전반부 했던 것처럼 숫자를 다루긴 하는데 설득을 위해서 그 숫자를 바로 쓸 수는 없다는 겁니다. 지금도 보시는 것처럼
숫자는 그 버전 1에 나왔죠. 하지만 설득력은 상당히 약하죠. 실질적으로 설득력을 갖는 거는 케이스 스타디입니다. 케이스고 스토리라는 거죠. 누군가 일 개인의 삶에 들어가서 이거 슬라이스 오브 라이프라고 얘기하는데 누군가의 일상에 들어가서 그 아이의 하루를 보는 것. 그러므로 해서 중요한 게 뭐냐면 네, 스토리가 가장 중요한 건 엠퍼시입니다. 엠퍼시. 엠파 TH인가요? 네. 엠파시, 공감 능력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숫자는 공감을 일으키긴 상당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케이스나 스토리는 공감을 일으킬 수 있죠. 여러분들이 주로 요즘에 텔레비전 거의 안 보긴 할 텐데 그 유니세프 알죠? 유니세프. 유니세프를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보는 대부분의 그 아프리카 난민들이나 아이들을 돕자고 하는 그런 운동에서 기부를 요구했을 때 대부분 요 스토리 베이스입니다. 이 아이들의 일상 생활에 초점이 쫙 맞춰 들어가서 뭐 몇 마일 가서 물을 길러오고 엄마 아빠는 뭐 몸이 안 좋아서 여기 자기 동생을 자기가 키워야 되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거기서 사람들이 공감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 공감 능력, 공감을 일으킬 수 있는 매개체는 숫자가 아니고 스토리이기 때문에 그렇죠. 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네, 스토리의 중요성. 숫자로는 공감을 일으킬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 스토링을 통해서 하려고 하는 게 세 가지입니다. 1번, 설명. 네. 자, 이 데이터와 내러티브가 들어가야 되는데요. 이 세 개 요소를 제가 설명을 다시 할 텐데, 자, 내러티브와 데이터. 데이터가 설명이랑, 그죠? 우리나라는 설명 혹은 스토리로 되겠죠. 설명, 스토리, 스토리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것은 바로 네, explain 하는 겁니다. 자, 데이터를 통해서 데이터 뒤에 있는 건 뭔지 설명해 주는 거. 네. 그래서 여기는 중요한 것은 컨텍스트가 가장 중요합니다. 자, 어떻게 해서 그 파인딩을 찾게 됐는지를 포함해서 그 데이터가 내포하고 있는 함의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는 거죠. 네, 설명. 나중에 좀 설명을 더 할 텐데 그 예를 들자면 어 여전히 서울시에서는 그 지난번에 그 일본에서 그 방사능 유출이 있었죠. 방사능 유출이 됐기 때문에 수산물에 대해서 검사를 합니다. 수산물 검사. 그러면 매일매일 그 서울시 웹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당일마다 뭐 도다리, 뭐 가자미, 도, 도다리, 광어 뭐 이렇게 해가지고 쭉 리스트가 있고 이것들에 에서 그 나오는 그 나오고 있는 그 요드 방사능 양을 측정하잖아요. 단위가 여러 가지 있긴 한데 방사능 양을 주로 베크렐로 보잖아요. 베크렐 제가 예 영어로 제가 까먹었습니다. 베크렐로 이제 하게 되는데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사실은 이게 데이터입니다. 데이터 그죠? 자, 요 뭐 가자미에는 몇 베크렐, 저기 뭐 홍어에는 몇 베크렐, 뭐 연어에는 뭐 몇 베크렐 이게 다 돼 있습니다. 이게 웹사이트에 다 나와 있습니다. 상당히 대단한 노력과 시간을 들여서 하고 있는 건데 베크렐은 데이터일 뿐입니다. 여기까지밖에 안 나와서 내러티브가 없죠. 내러티브가 뭐가 필요할까요? 여러분 베크렐이라고 하면 어떻게 느끼나요? 베크렐이라는 단어 자체도 상당히 그 거리감이 느껴지죠. 뭔지 잘 모르겠죠. 베크렐이라고 하면 이거에 대한 내러티브가 필요하잖아요. 내러티브. 내러티브가 필요하죠. 아, 베크렐이 얘기하는 게 뭐지? 그럼 예를 들자면 우리가
그 방사능에 가장 익숙한 때가 언제인지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방사능. 우리가 방사능에 언제 가장 익숙한가요? 그쵸? 엑스레이 정도 되겠죠? 엑스레이. 맞잖아요. 우리가 1년에 한 번 건강검진 받을 때 엑스레이를 한 번 쬐는데 그 양이 얼마나 되는지. 예를 들자면 우리가 1년에 건강검진 한 번 할 때 폐사진을 찍을 때 하는 엑스레이 한 방이랑 그죠? 몇 마리냐? 그죠? 어, 이렇게 되면 설명이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데이터입니다. 아래는 내러티브죠. 이게 내러티브라는 거죠. 예, 이거가 되어야 설명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서울시에서 하는 거는 데이터만 있고 설명은 없는 겁니다. 왜? 내러티브가 빠졌기 때문에. 이거를 나중에 저희가 휴먼 스케일이라고 얘기하는데 스케일이 측정하는 그 유닛이잖아요. 휴, 휴먼, 휴먼, 네, 휴먼 스케일. 스케일이 베크렐은 인간의 스케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인간의 스케일이 아닙니다. 그냥 뭐 그 기계적으로 만들어낸 유닛일 뿐이고 우리가 딱 들었을 때 느낄 수 있는 몸에 와닿는 스케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휴먼 스케일로 변환해 주느냐? 이게 사실은 내러티브잖아요. 자, 우리가 1년에 엑스레이 한 번 하는 그 정도의 양이 되려면 우리가 몇 마리를 먹어야 될까요? 광어를 몇 마리를 먹으면 그거랑 똑같은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줘야 이런 식의 내러티브가 최소한 있어야 설명이 가능하죠. 그렇잖아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만 가지고는 안 돼요.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게 주로 스토리 형태가 되면 좋겠죠. 지금 제가 내러티브를 간단하게 구성했지만 뭐 여기 어느 한 가정의 케이스에 맞춰 가지고 뭐 이 집은 뭐 1년에 뭐 아니면 뭐 한 주에 한 두세 번 뭐 수산물을 뭐 구워 먹든지 뭐 이렇게 섭취를 하고 있는데 이 가정의 경우 뭐 1년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되더라 뭐 이런 식으로 스토리가 이어지게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설명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설명을 위해서는 데이터와 내러티브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내러티브. 자, 자, 인라이튼. 자, 인라이트는 인사이트랑 가장 관련이 있는데요. 여기서는 비주얼입니다. 비주얼이 데이터랑 연결이 됐을 때 인라이튼이 생긴다는 겁니다. 데이터만 가지고는 누구를 인사이프하다고 느끼지는 않습니다. 인라이트는 약간 계몽 있죠? 탁 머리가 깨는 그 순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계몽이라고 약간 조금 더 그, 그, 뭐라 그러죠, 이거를? 조금 지적으로 얘기할 수도 긴 하지만 사실은 이건 아하거든요. 아하. 아하 이거거든요. 그전에는 몰랐어요. 그 인사이트를 인사이트로 보여줄 때, 그러니까 데이터 자체는 인사이트를 잘 가지고 있지 않죠. 우리가 이미 경험했을 뿐이죠. 그러면 상대가 그것을 인사이트로 느끼게 하는 장치가 바로 비주얼이라는 거죠. 특히 데이터에 관한 사전 지식이 많지 않은 경우에는 그죠? 비주얼이라는 게 훨씬 더 그 효과적인 장치가 될 수 있겠죠. 보시면 enlighten the audience to insight. 그죠? 네. to insight. 그전에 몰랐다가 아, 그런 거였어라고 이제 생각하게 되는 그 모멘트를 주는 게 바로 비주얼이라는 얘기죠. 자, 차트나 그래프 없이는 못 볼, 깨닫지 못할, 인식할 수 없었던 그런 인사이트를 일깨워 주는 게 바로 비주얼이라는 거죠. 특히 누구한테요? 데이터나 그 통계 혹은 숫자에 대해서 그렇게 그 지적인 능력이 많지 않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했을 때 특히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마지막 볼까요? 인게이지. 인게이지가 가장 중요한데, 인게이지는 액션 전 단계로 보면 됩니다. 아, 저번에 수업 시간에 보셨을 때, 우리가 데이터로 시작해서 마지막에 이 체인이 있는데, 데이터로 시작해서, 자, 우리가 어디언스에서 얻으려고 하는 가장 마지막 단계가 우리가 원하는 액션을 하도록 하는 거였잖아요. 근데 이 액션의 트리거가 바로 인게이지입니다. 인게이지라는 건, 아, 이 개입이라고 하기도 되고, 몰입하는 거죠, 몰입. 혹은 개입보다는 몰입이 좀 낫겠네요. 네, 몰입하는 거. 아, 이거가 내 문제구나. 아, 뭔가 해야 되겠구나 하는 거 있잖아요. 자, 이게 바로 비주얼과 내러티브가 만났을 때 가능하다는 거죠.
여기에는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데이터가 있나요, 없나요? 데이터는 물론 없습니다. 그죠? 설득은 제가 뭘로 한다고 그랬죠? 네, 설득은 엠퍼시로 한다고 했습니다. 엠퍼시. 엠퍼시. 공감 능력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공감 능력에 있어야 공감을 높여줘야 인게이지가 되는 거거든요. 네, 거기서 처음에 필요한 거는 비주얼. 그리고 비주얼을 가지고 내러티브를 던졌을 때. 그러면 이게 데이터베이스가 아니고 비주얼 베이스죠. 비주얼 베이스드 스토리. 요건 거죠. 네.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그 필요로 하는 세 가지 엘리멘트는 뭔가요? 데이터 스토링에 있어서 필요한 엘리멘트 세 가지는 자, 내러티브가 있고요. 데이터가 있고요. 비주얼이 있습니다. 제가 설명 잘못 눌렀네요. 네. 자, 내러티브와 데이터와 스토리. 네이티브 스토리죠. 내러티브와 데이터와 비주얼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가 이 데이터베이스 스토리텔링의 3요소라고 보시면 되고 explain, enlighten 그리고 engage 세 가지가 그 요 내러티브, 데이터, 비주얼이 이뤄내는 그 결과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그 저자는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데요. 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effective data storage can 뭐라고 되어 있나요, 여러분? can drive change. 이게 파이널입니다. 이게 파이널입니다. 이게 액션이고요. 이게 액션.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러티브와 저 처음에 얘기했던 대로 내러티브와 데이터가 만나서 explain. 그죠? 이걸 너의 문제로 설명해 주는 거죠. 그리고 아하 모멘트를 주는 거는 역시 비주얼과 데이터가 만났을 때 enlighten. 이게 아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하 모멘트. 아하, 알겠다. 라는 얘기는 그전에 몰랐는데, 아, 그런 거야? 라고 약간 좀 깨달음의 순간이죠. 도노의 순간이라고 하나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주얼과 내러티브가 만나야 인게이지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이소표가 뭐 괜찮긴 한데, 정확히 내러티브와 비주얼만 있어서 인게이지가 된다. 혹은 내러티브와 데이터가 있어 엑스플레인이 된다. 이렇게는 저는 보진 않고요. 전반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3요소를 통해서 이 세 가지 explain, enlighten, engage를 해내면 되는 거죠. 약간 다르긴 하잖아요. 그죠? explain은 설명에 관한 거, 이해를 시킬 수 있는 거. 그죠? 아까 제가 그 오염 방사능 오염수에 관한 문제도 그죠? 이것을 사람들이 그죠? 해당하는 오디언스가 설명할 수 있도록 이 약간 그 컨버전을 해주는 뭐 그런 장치가 엑스플레인이었잖아요. 근데 그게 비주얼에서 올 수도 있고 내러티브나 데이터 뭐 세 가지 어떤 조합이나 뭐 그 컨비네이션에서 올 수도 있죠. 네. 딱히 이게 딱 정해졌다기보다는 주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이 그리고 인라이트 아하 모멘트 그리고 뭐 익스플레인은 언더스탠딩에 가는 거죠. 네. 그리고 그 휴먼 스케일에 관한 거고 이게 자기한테는 어떤 의미를 갖는 건지 그죠? 인게이지 여기가 바로 네. 몰입 is my problem. 그죠? 이거는 내 문제고 내가 뭔가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느낌을 주는 게 인게이지먼트거든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 여기에 차트에 그려진 대로 뭐 내러티브와 비주얼이 만나서 인게이지먼트, 데이터와 비주얼이 만나서 인라이먼트, 데이터와 내러티브가 만나서 익스플레이네이션이 되는 건 딱 아니고 이 세 가지 요소, 내러티브, 비주얼, 데이터가 요 세 가지 인게이지먼트, 인라이먼트, 익스플레이네이션에 필요한 도구다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파이널 골은 예, 체인지가 되겠죠. 퍼수에이션. 이런 형태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네 조합을 이렇게 딱 맞춰서 생각하시기보다는 그 데이터베이스 스토리텔링을 구성하는 요소가 뭐고 이것들이 그 액션을 유도하기 위해서 이 만들어내는 음, 그, 그 만들어내는 어, 다시 얘기할게요. 이 내러티브와 비주얼과 데이터를 통해서 그죠? 액션을 유도하는데 그 중간 단계에 있는 것들이 뭐 explain, enlighten, engage 이 정도로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좀 더 가볼까요? 하나는 제가 좀 치우기로 하고. 자, how strong is your data communication? 이게 중요한데. 여러분, 그 유원제 가면 우리나라에 이런 건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유원제 가면 이 큰 이렇게 망치 같은 거를 요 바닥에 있는 요 여기 녹색으로 된 요 부분 있잖아요. 이렇게 팡 치면 얘가 이렇게 쭉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누가 많이 올라가서 요걸 때리느냐 이거죠. 요 공을 치면 소리가 나면서 이제 레프 티켓을 주시기도 하고 뭐 이렇게 선물이 오기도 하죠. 그럼 인사이드로 빵 쳤을 때 네, 어디까지 가야 되냐? 이건데요. 자, 1번 어텐션. 주목을 집중을 할 수 있느냐? 혹은 기억을 할 수 있게 할 수 있느냐? 그다음에 이해가 가느냐? 그죠? 기억하느냐? 액트까지 가는 겁니다. 액트. 순서가 이게 정확히 저는 뭐 이게 맞는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최소 어텐션, 액트. 이게 리멤버보다는 아까는 제가 봤을 땐 인게이지먼트가 더 맞죠. 이걸 네 문제로 인식하는 거. 이게 다른 말씀으로 드자면 이건 내 문제고 내가 뭔가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느낌입니다. 네. 그리고 understand는 아까 얘기했었던 것처럼 그 explain의 과정을 통해서 그렇죠. 여기 insight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바로 그 아하 모멘트가 되는 그 지점이 되겠죠. 네. 근데 이게 여기서 오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아하 모멘트라는 게 explain을 한 다음에 올 수도 있죠. 네. 이 순서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저는 뭐 그 구체적으로 따지진 않습니다만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인사이트이 있다고 해서 여기로 가는 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어, 오해를 하기 쉽습니다. 어떤 오해냐면 어떤 오해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그 자체가 너무 인사이트풀한다고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걸 내밀었을 때 설득이 된다고 혹은 액션으로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인사이트이 아무리 좋아도 이걸 어떻게 내려치느냐, 얼마나 힘세게에 따라서 액션으로 갈 수도 있고 못 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뭐 이거를 뭐 굳이 순서를 따지자면 일단 어텐션에서 어텐션에서 explain 그죠? understand 그 다음에 아하 모멘트겠죠. 그 다음에 engagement 그 다음에 act 순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나온 거랑은 약간 다르긴 한데요. 지금 이 전에 배웠었던 저희 우리가 이 전에 배웠었던 페이지에 있었던 텀들을 활용하자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아하 이게 enlightenment니까요. enlightenment 네, 이런 식으로 네,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죠, 어텐션. 어텐션에 실패하면 그 다음 과정은 없는 겁니다. 이게 순차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어떤 도미노 현상으로 보시면 됩니다. 첫 단계가 발생하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도 없겠죠. 처음에 주의 집중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뭐 익스플레인이나 아하 모멘트나 인게이지먼트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어떻게 내려쳐야 거기까지 인사이트를 담은 데이터가 액션까지 이어지는지 예, 그게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것도 한번 뭐 나와서 제가 그 가져와 봤는데 자, 1969년도의 리서치입니다. 대부분 심리학과에서 했을 거예요. 아마 스탠포드라고 나와 있네요. 스탠포드에 썼던 건데 자, 12개가 한 세트인 단어들을 주고 그죠?
어, 12셋이네요. 세트가 12개네요. 세트가 12개인데 각각의 세트에는 10개의 랜덤 단어가 있다는 거죠. 그냥 단어를 봤을 때는 별 연관성이 없는 그런 단어들이겠죠. 자, 그래서 컨트롤 그룹 통제 집단에는 뭐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rote learning 그냥 야 그냥 외워. 그죠? 그냥 그 무식하게 그냥 외워라가 있었고 그리고 다른 집단 이 실험 집단에는 그 단어들을 가지고 너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어떤 나름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얘기를 만들어 보라고 한 거죠. 그 다음에 다시 이 단어들을 외웠던 단어들을 다시 이제 뱉어내라고 한 거죠. 트웰브 리스트에서. 자, 그러면 내러티브 그룹에 그러니까 어떤 그 그냥 보기에는 랜덤한 단어들 서로 연관성이 전혀 없는 단어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단어들로 얘기를 좀 만들어 봐 했었던 이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 그냥 무작정 외웠던 그 집단에 비해서 6배 혹은 7배까지 더 메모러빌리티 기억력이 더 올라갔다는 거죠. 기억 가능성이라고 할까요? 기억 가능성이 더 올라갔다는 거죠. 사람들은 그렇게 약간의 어떤 데이터나 인포메이션이 주어졌을 때 스토리 형태로 주어질 때 기억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여러분들도 수업 시간에 고등학교 때도 그렇고 지금도 아마 마찬가지일 텐데 같은 이야기도 어떤 나름의 구조를 가진 스토리로 주어졌을 때 훨씬 더 기억을 많이 하게 되죠. 기억을 많이 하게 됐다는 얘기는 그 인포메이션이 여러분 머리에 더 오래 떠돌 수 있다는 내용이기도 하고 그럴수록 그 다음 단계 뭐 인게이지먼트나 액션으로 이 수년에 나갈 수 있는 확률이 그만큼 더 높아진다는 거잖아요. 네,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런 이런 것도 있는데요. 자, 이거 약간 위험할 수도 있는데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것도 스타디인데요. 자, 1983년에 나왔던 크리미널 케이스입니다. 그 범죄 케이스겠죠. 자, 보스턴 bar 파이트죠. 보스턴에서 어떤 한 그 바죠. 그 술집에서 일어났었던 네, 그, 그 파이트에서는 시비가 붙었겠죠. 여기서는 스테이빙이었으니까 아마 그 이 예리한 무엇으로 찔렀겠죠, 상대를. 자, 디베이트가 있었다고 하죠. 어떤 그 스몰맨, 작은 사람이 이 찔렀을 텐데,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정당방위의 형태로 그 사람을 찔렀는지, 그죠? 아니면 정말 이 사람이 정당방위 아니고 살인을 저지른 건지, 그죠? 상대는 약간 훨씬 더 덩치가 큰 분리 약간 이렇게 뭐 분리는 이렇게 상대를 못 살게 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을 정당방위에 의해서 찔렀는지 아니면 정말 죽이려고 네, 그 사건을 저질렀는지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한 재판 판결입니다. 이게 아마 주리 판결이겠죠. 배심 판결일 텐데. 자, 그러면 첫 번째 이제 이 이야기를 가지고 이 실험을 했겠죠. 자, 첫 번째는 스토리가 없는 경우, 그러니까 스토리의 형태를 주지 않은 겁니다. 그냥 이제 그 객관적인 정황만 준 거죠. 이걸 조금 더 읽어볼까요? 자, 여기서는 자, 첫 번째, 이 실험에 그 참여한 사람들이 어, actual murder trial, 실제로 그 재판을 했을 때 그 뭐죠? 재판을 했을 때 그 주어졌었던 그죠? 양쪽의 이야기들을 그냥 그대로 들려줬을 때 특별한 스토리는 없고 그 당시 재판에서 오갔었던 그 정보들을 그죠? 양쪽이니까 이게 디펜던트가 있고 플레인트가 있잖아요. 그 원고와 피고 사이에 왔었던 그 인포메이션을 그냥 그대로 제공했을 때 63%는 길티라고 내린 거죠.
guilty. 그러면 이거는 셀프 디펜스가 아니고 네, 머더다라고 했겠죠. 자, 그러면 두 번째는 여기 이제 더 있는데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prosecution story format. 스토리가 나왔는데 prosecution 누구죠? 이 검사 측. 그러니까 검사라고 하면 그 피고를 기소하는 사람의 입장에서의 스토리가 주어졌을 때 한번 읽어볼까요? 어, 이 prosecuting attorney, 이 기소를 하는 검사가 같은 인포메이션을, 같은 정보를 스토리 포맷으로 제공을 했을 때 73, 78%가 guilty하다라고 본 거죠. 그죠? 이 사람은 찌른 게 맞다. 이런 거잖아요. 어, 상당히 많이 올라갔죠. 음. 그리고 마지막은 디펜스 스토리. 디펜스는 저기가 있겠죠. 로여가 있겠죠. 이 사람을 디펜드하는, 그러니까 그 작은 사람을 보호하는 변호사가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에 보시면 디펜딩 어토니 있잖아요. 예, 디펜딩 어토니. 그 피고인을 대리하는 법률인이겠죠. 피고인을 대리하는, 그러니까 그 작은 사람 있잖아요. 그 찔렀다고 생각하는 그 피고인을 대리하는 이 법률인이, 그죠? 이러한 정황들이나 증거들을 스토리 포맷, 이야기 형태로 전달했을 때 31%가 길티하다고 했대요. 되게 많이 내려갔죠. 그죠? 31%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스토리를 누구의 퍼스펙티브에서 하느냐. 그러니까 이 스토리 포맷이 양쪽에서 없었을 때 그냥 그 법정에 있었던 정보를 그대로 줬을 때는 63%가 길티하다고 했잖아요. 63%. 그러면 이게 베이스라인이잖아요. 이게 베이스라인이죠. 63%가 베이스라인인데, 자, 그럼 이제 실험을 위해서 요것을 이 정보를, 자, 기소하는 검사의 입장에서 이 스토리를 만들었을 때는 이 기소율, 그죠? 이 사람이 유죄라고 판단하는 사람들의 퍼센트가 훨씬 더 많이 올라갔죠. 하지만 반대로 이 사람을 보호하는 이 디펜스에 있는 그 대리인, 법률 대리인이 이 이야기를 만들었을 때는 같은 정보입니다. 같은 정보로 이야기를 만들었을 때는 이 작은 사람, 그러니까 찔렀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이 murder, 살인이 아니고 셀프 디펜스라고 보는 확률이 더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구의 관점에서 같은 정보가 스토리화 되느냐에 따라서도 상당히 달라진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처음 게 베이스라인인데 스토리에 따라서 같은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고 스토리를 누구 하냐에 따라서 반대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거죠. 이렇습니다. 재밌죠? 이게 스토리가 가지고 있는 힘이라는 거죠. 네, 훨씬 더 설득력 있죠. 그냥 정보 자체를 전달할 때보다는 네, 이게 약간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의 질문은 야, 법정에 가서 누가 어떤 얘기를 하냐에 따라 이게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네. 이런 거잖아요. 그죠? 약간 좀 스푸키하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 있다는 이 실험 결과죠. 자, 하나 더 볼까요? 자, 요거는 이게 아마 1996년입니다. 요 실험에서는 이머전시 레서레이션이 제가 기억이 안 나. 이게 기억이 안 나네요. 레서레이션. 나중에 여러분 한번 찾아봐 주시고요. 자, 아, 한번 찾아봐 주시고요. 자, 이 실험에서는 텍스트나 그죠? 텍스트를 주거나 그 일러스트레이션 이 뭐 인포그래픽 정도 될까요? 요즘 말로 인포그래픽을 준 거죠. 어떤 거에 대해서 자 어떻게 상처를 케어할지 그죠? 400명의 그 환자들에게 자 이머전시 룸 레스토레이션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한번 찾아보시기 바라고요. 어, 어떤 그 증상 때문에 그 응급실을 방문했던 환자들에게 그 환자들이 한 400여 명 정도 되는데 400명들이 자, 어떻게 그 상처를 케어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쪽은 텍스트로 주고요. 다른 한쪽은 인포그래픽으로 준 거죠. 그러면 자, 첫 번째. 그러면 주었었던 정보를 누가 더 많이 보느냐?
네, 일러스트레이션 본 게 98, 일러스트레이션을 보았던 환자들이 98%가 읽었던 반면에 그 읽지 않았던 텍스트만 봤었던 환자들은 79% 정도밖에는 읽지 않은 거죠. 그리고 이해율, 얼마나 이해했는지. 그러니까 그 인스트럭션 어떻게 상처를 케어하라고 이제 그 디렉션이 있었겠죠. 그 디렉션을 이해하는 거. 여기도 보시면 자, 인포그래픽으로 본 사람들은 46%. 많지는 않지만 그죠. 근데 텍스트에 비하면 텍스트는 6%입니다. 6%. 텍스트의 6%는 상당히 적은 거죠. 그죠? 자, 그러면 네, 팔로우 어드바이스 볼까요? 그러면 그 비주얼로 혹은 인포그래픽으로 전달을 받은 사람은 77%가 어드바이스 거기에 나왔던 가이드라인을 따른 거죠. 반면에 텍스트로 받은 사람들 중에 54%만 네, 팔로우 어드바이스 한 거죠. 근데 재밌잖아요. 그죠? 이거를 어드바이스를 거기 나오는 가이드라인을 따라 하려면 이해가 먼저 되어야 되지 않나요? 그죠? 그러면 이해를 하고 어드바이스 요 가이드라인 따른 사람은 요 곱해야 되잖아요. 54% 곱하기 6은 네, 3% 정도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아이고, 3%. 이해 앤드 네. 이해를 하고 또 그 이해에 기반해서 이 가이드라인을 따른 사람 약 3%. 네, 여기를 보면 이해하고 이 가이드라인을 따른 사람은 음, 한 28% 정도 되나요? 28%. 실내 28, 30% 정도 되겠네요. 30%. 네, 요 정도 되겠죠. 거의 퍼센테이지로 보면 10배 정도 차이가 날 정도로 효과가 상당히 다르게 나타나는 걸 알 수 있죠. 대략 그렇습니다. 이게 왜 어떻게 숫자가 이렇게 나왔냐? 곱하는 거죠. 네. 이해를 하고, 그죠? 이 가이드라인을 이행하신 분들 그러면 6% 곱하기 54%가 되겠죠. 6, 5, 30이니까 약 한 네, 3% 정도가 되겠죠. 여기 반면에 여기도 이해를 하고 가이드라인을 따른 사람은 이 두 개 확률을 곱해야 되는 거니까 약 한 30% 정도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여기 차트에서는 별로 이렇게 안 돼 보이지만 3%와 30%는 무지 많이 다른 거잖아요. 이해를 하고 가이드라인을 따른 사람의 확률, 죠 퍼센티지가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요게 이제 그 비주얼이 가진 능력 혹은 또 스토리가 가진 능력은 어떤 것들인지 이 저자가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를 더 보도록 할게요. 네. 미즐스라는 게 홍역입니다, 여러분. 홍역. 네. 자, 홍역 그 예방 주사를 몇 퍼센트까지 맞춰야 되느냐, 뭐 이거에 대한 그 말들이 많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 그 미즐즈 홍역 예방 주사를 맞춰야 된다. 그럼 몇 퍼센트까지 맞춰야 되냐? 예방률이죠. 예방률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그런 게 많았었었는데 자, 여태까지 좀 챌린지가 있었다는 거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자, Abstract Concept of Herd Immunity. 이게 제목입니다. 이게 그 컨셉이죠. 이게 약간 저번에 우리 그 코비드였었잖아요. 코비드. 그 이걸 한국말로 뭐라고 했었는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그, 그 지역 방언 아니고 그 단체가 기억이 안 나네요. 한국말로. 이 그룹이 아니면 그 커뮤니티가 그 이뮤니티 예방을 이거 뭐라 그러죠? 그 병이 왔을 때 이게 버티는 이뮨 면역 그죠? 그 커뮤니티가 면역이 되어 있어야 그죠? 그게 이제 외부로부터 들어오거나 혹은 들어왔을 때 안에서 퍼질 확률이 확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어, 헐드 이뮤니티가 필요한데 그 당시에 이렇게 그
주사를 맞아라 막 얘기할 때 herd immunity라는 컨셉을 이해시키기가 좀 어려웠었다는 게 첫 번째고,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자, making vaccination a prerequisite for attending public school. 자, 공립학교에 다니기 위해서는 백신 맞는 게 필수라는 거죠. 다시 얘기하자면 학교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백신을 맞아야 한다. 따라서 백신을 맞지 않는 학생들은 학교에 들어올 수 없다. 이런 거잖아요. 이제 이게 이제 비리라는 건 아니죠. 정치 안. 이 국회에서 어떤 안을 이제 법을 통과시키기 전에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 안은 뭐냐면, 자, 퍼블릭 스쿨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전부 다 이 예방 주사를 맞아야 된다는 거였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게 되면, 네, 이 공공교육인데 이 액세스를 막는 게 되잖아요, 학생들의. 또한 면역 주사를 맞느냐 안 맞느냐도 사실은 그 친구들의 자유 영역에 속하기도 하고요, 그죠?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무슨 생각했냐면, 자, 자기 개인이나 혹은 그 종교적인 믿음 때문에 백신을 안 맞게 하는 것이, 그죠? 괜찮기도 하고, 그렇게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을 거라고, 네, 생각했었던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정치인, 이분이 아마 요게 있을 거예요. 리처드 펜이란 요 분인 것 같습니다. 리처드 펜. 리처드 펜이란 이분이 그 여기 있는 세넷 빌, 이 상원에서 나온 그 빌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이런 전략을 쓴 거죠. 비주얼적인 전략. 자, 데몬스트레이션 한 거죠. 시뮬레이션 데이터죠. 시뮬레이션 데이터. 이런 건 대부분 그 역학 데이터를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하는 건데, 어, 헐드 이뮤니티가, 그죠? 80%일 때. 그죠? 그러면 데이 238은 이제 데이 1부터 이렇게 쭉 시뮬레이션해서 이제 빨리 돌렸겠죠. 그 플레이를 빠른 속도로 쭉 돌렸을 때 여기 이제 캘리포니아에서 이 미즐즈가 얼마나 많이 퍼지느냐. 그죠? 네. 지금 여기가 이 빨간색이 인펙셔스 케이스잖아요. 그럼 감염이 된 케이스가 지금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80%면 상당히 세잖아요. 80%의 그 집단 면역률인데, 집단 면역률이 80% 상당히 큰데, 이게 238일, 약 한 몇 달 정도 될까요? 한 10달? 10달이 안 되겠군요. 한 그 정도. 360, 제가 6, 4, 24, 한 3, 한 8개월 정도 되겠네, 그죠? 그 정도 됐을 때 약 80%인 경우에, 집단 면역률이 80%인 경우에 약 8개월 정도가 지나면, 그죠? 그죠? 맞습니다. 한 8개월 정도. 8개월 정도가 지나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80%인데도, 와, 80%도 이 정도야? 여기서 이제 확 이게 가는 거죠. 진짜 그래? 이게 인사이트잖아요. 80%좀 되게 높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좀 종교적인 뭐 이유가 있거나 스스로 뭐 부모님이 좀 걱정을 한다고 하든지 그런 경우에는 안 맞히고 좀 들여보내고 전체적인 집단 면역률을 한 80%만 유지하면 되는 거 아닐까라는 그런 우려가 있었었는데 80%만 해도, 그죠? 벌써 이렇게 많이 퍼진다는 게 보이잖아요. 자, 그 다음에 보여줬던 게 95%입니다. 같은 날짜가 지났죠. 같은 8개월이 지났겠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동영상을 데이 1부터 데이 2, 3, 4 쭉 해서 이제 빨리 플레이를 한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238일 날 보니까 하나도 없는 거죠. 이게 아하잖아요. 그죠? 아하. 이렇습니다. 예. 그래서 요걸 가지고 그 상원의원들을 설득해서 이 빌 277, 네, 이거를 패스시킬 수 있었다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 보지 않으면, 네, 사실은 8개월 후에 벌어지는 일이기도 하고, 그죠? 카버리지가 80%라는 게 그러니까 그냥 추상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높은 어,
집단 면역률로 생각했었었는데 그게 지금 다 데이터에서 깨진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결국은 여러분들이 그 빨강색을 넣었잖아요. 빨강색. 빨강색을 사용한 이유가 있겠죠. 또 빨강색 옆에 대비가 되도록 파랑색을 했는데 파랑색 안에 이렇게 빨강색이 되게 그 비주얼로 예쁘게 보이는 건 아니거든요. 조금 비주얼로 봤을 때 조금 위험해 보이거나 좀 꺼리거나 약간 좀 그렇게 어, 좀 부정적인 면이 강하다고 할까요? 그런 면이 강하게 보이는 비주얼을 이미 활용을 한 거죠. 그런 것도 전략적으로 선택을 했을 거고요. 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비주얼 혹은 스토리를 통해서 설득이 조금 더 높아지는, 네, 더 높은 확률의 설득을 유도할 수 있는 케이스들을 이 두 번째 챕터에서는 네, 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